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똑같은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부터 내려야 되거든. 전기부터 내리고 공포탄을 팡팡 쏴버리면 국회의원들이 다 도망가 버리지 바깥으로 안 했단 말이야. 계엄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새벽 2시, 새벽 3시에 해야 되거든. 진짜 계엄을 하려면.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도 똑 닮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국정원이 선관위를 대하여 해킹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7번 했는데 6번 뚫렸습니다. 이거는 끝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대통령은 헌법 밖의 다수 의견이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광훈 목사와 함께 온 법학자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엄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많은 국민들이 당신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의 풍전등화에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네. 이 비상계엄은 합헌이고 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여권 인사들도 이럴 거면 자유통일당으로 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전광훈 목사를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자,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동안 무엇을 보면서 국정 운영을 하였을까? 기가 막히네요. 2년 7개월 동안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정말 참담한 그런 심정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제 윤리 소집해서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명되면 괴를 같이 하는 당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예. 그런 생각이고요. 저 모습 보면서 많은 국민 여론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감옥 보내야 된다 해서 빨리 병원 보내야 된다로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참 웃지 못할 예. 그런 얘기를 오늘 들었는데요. 지금 저 모습 보면서 윤석열의 황교안화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본인이 당선된 그럼 대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도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지난 12월 7일 이후 5일 동안 정말 이 망상증이 더욱 심화돼서 지금 오늘 국민 앞에 나타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선관위에서도 지금 규탄 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작년에 7월 5일부터 9월 22일까지인가요? 7월 그 2달간 거의 그 국정원하고 인터넷진흥원에서 샅샅이 이 보안 관련해가지고 컨설팅도 받고 문제점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무슨 해킹으로 인한 부정선거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나마 약간 보안의 취약점 이런 부분들은 이번 총선 전에 다 보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명백히 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침탈이고 궤변을 늘어놓는 거다. 본인이 당선된 대선은 그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냐, 그것도 부정선거인가라고 굉장히 강력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극우 유튜버들의 논리에 휩싸여서 국정을 그동안 해왔던 것인가, 그래서 그 모양이었던가라고 저는 반문합니다. 예. 사실 보수 정당 지지자들 가운데 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2016년부터 우리가 총선에서 3연패를 하고 특히 2020년, 24년에는 뭐 괴멸적 참패를 하다 보니까 이 선거에 일정 부분 뭐 부정 선거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뭐 정치인분도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하면서 저랑 멀어지기도 했는데 사실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였다면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다면 검찰 권력 이용해서 이걸 규명하려고 했으면 됐을 겁니다. 네. 아니면 뭐 국회를 설득하든 대국민 설득 작업을 해서든 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특검이 필요하든 여러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라는 비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검증하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분들의 가장 큰 근거는 사전선거에 임하는 분들의 득표, 분포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본투표와 너무 괴리가 있다. 이 두 가지 근거를 얘기하고 계신데 모집단이 이 사전선거를 한 분과 본선거를 하는 사람들 간에 완전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정말로 의혹이 있었다면 공권력을 통해서 정당한 권력으로 규명을 했었어야죠. 그러면 아마 보수정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김성렬 의원님. 결국 네. 종합해 보면 대통령이 이런 주장으로 하고자 했던 것은 불법 계엄을 통해서 지난 4월 총선의 결과를 엎어버리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번 불법 계엄의 핵심은 선관위 장악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선관위에 먼저 군대를 투입하기도 했고요. 300명 국회의원을 부정선거로 몰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그다음에 재선거를 실시해서 내 마음에 드는 국회의원들을 뽑은 다음에 입법권까지 장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로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은요. 이미 SNS 상에서 이준석, 이재명 이런 의원들 해가지고 50여 명 리스트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부정선거였다고. 예.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 걸 통해 가지고 윤석열은 불법으로 잡은 계엄을 통해서 이제 계엄은 행정권이 사법권까지 가져가게 되거든요. 근데 입법권은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자기도 그게 불법인 걸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를 장악해서 부정선거론을 꺼내고 국회의원 재선거를 실시해서 입법권까지 장악한 뒤에 자신이 독재의 길로 가려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를 부정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지금 시민들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오늘 담화가 아니라 저거 극우 유튜브를 보는 것 같다. 네. 극우 유튜브들이 하는 얘기들을 그대로 그냥 옮겼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정확한 거죠. 근데 저는 오늘의 그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돼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정선거 주장과 김건희의 닥치고 무혐의 이게 같은 논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긴 선거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건 옳은 거고 남이 이기는 선거, 상대가 이긴 선거는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똑같아요. 김건희 무혐의한 거와 똑같습니다. 김건희는 뭘 해도 무혐의, 무죄 그리고 정적, 야당은 어떤 것만 하더라도 무조건 기소한다. 이런 논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이중잣대의 논리, 그 논리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더니 나라 전체를 말아먹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정당한 그리고 결과가 분명히 나온 선거마저도 부정하는 대한민국 정체를 통째로 날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검찰 때도 어떤 경우든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면 무혐의 만들어주고 검찰 식구들은 다 무혐의 만들어주고요. 바깥에서 숨털만한 그 문제가 생긴 사람을 꼭 잡아야 되면 나올 때까지 인디언 기우제를 해서 나올 때까지 기소해서 처벌하는 그런 검찰의 못된 정신이 그대로 이번에도 오늘도 또 재현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최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아주 오래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극우의 주장을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생각을 바꾼 게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이 오히려 극우에 침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처음 만난 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요. 이미 사인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극우 유튜버만 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고 극우 유튜버의 친누나를 대통령실에 공무원으로 채용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측근으로 알려진 강기훈 행정관 이 사람도 유튜버에 나와가지고 그 부정선거론을 편 적이 있어요. 즉 이미 윤석열 씨의 주변에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부정선거론자들로 채워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무슨 일을 하냐면 영상에 나와가지고 부정선거론자들 다 몰아내야 된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심취해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5, 6분 만에 아까 이루어졌잖아요. 그거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약 300명 정도의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거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가 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를 보면은 선관위 사무총장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왜 대통령이 선관위에 더 꽂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22시 30분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청사내에 투입되었고 같은 시각 경찰 10여 명이 청사 밖에 정문 출입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최초 투입된 계엄군 10여 명은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청사 출입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추가 투입된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였으며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하였습니다. 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계엄군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갔잖아요. 서버 사진을. 사진 찍으면 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니 사진 찍으면 안에 내용물이 다 나오는 건가 사진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뭐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뭐 사전 투표 뭐 관련된 서버 뭐 무슨 서버 이렇게 찍어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뭔가 위치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알 수가 없죠. 계엄이 그대로 진행이 됐더라면 그 순간까지도 그러면은 이후에는 통째로 서버를 가져가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의심까지 지금 할 수 있는 그때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커다란 빈 트럭도 가져갔고요. 예. 그다음에 만일의 사태에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는지 몰라도 구급차까지 선관위로 같이 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정황들이 뭔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탈출을 해가려는 작정을 하고 갔었구나. 그러니까 아니 선관위에 도대체 총든 사람이 한 명이나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300명이나 되는 이 군인들이 거기를 출동을 했다. 빈 트럭까지 가지고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서버 내지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북한의 해킹이니 무슨 부정선거니 그럼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지금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선거가 뭔가 선거가 결과가 판이하게 뭐 뒤집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보안이 매우 취약해서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선관위에서 당시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정말 부정 채용이랄지 그다음에 선관위 보안 시스템이 너무 취약하다. 이제 그런 걸 다 보완했다고 선관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비밀번호가 1, 2, 3, 4, 5인지 뭐 이런 거여서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얘기를 했었죠. 당시에 국민들도 작년에. 그런데 대통령이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오늘 담화에서. 네. 그러면 선관위 비번이 1, 2, 3, 4, 5여서 계엄을 선포합니까?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합리화하면서 그게 심각한 문제여서 여러분이 몰랐던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정말 대단한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말 못할 사연이. 그런데 선관위 비번 1, 2, 3, 4, 5여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아닙니까? 결론은. 이걸 어떻게 지금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들고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어젯밤인지 그젯밤인지 보수 유튜버에서
계엄을 왜 했는지에 대한 대통령이 설명할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이렇게 구구절절이 나와서 궤변을 늘어놓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뭐가 있어서 선관위를 간 게 아니라 선관위를 일단 보내서 뭐라도 찾아오라는 식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투입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부정선거 얘기 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네, 됩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뭐 음모론 같은 것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선관위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 저는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요. 이런 결과로 인해서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잘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윤석열 정부 만들었고 지난 2년 6개월 동안 뭐 한미 동맹 강화라든가 한일 관계 정상화, 원전 생태계 복원 이런 잘한 부분도 있는데 예. 이 계엄 선포 하나로 모두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보수 정당이 갖고 있는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담하다고 느끼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정말 본인이 어떤 의혹이나 확신을 갖고 있었다면 정당한 공권력을 통해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정말 좀 당시 의사결정을 내렸었던 대로 대통령이 다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할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시각 여의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5시부터 이제 집회가 조금씩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시민들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많이 여의도를 찾으셨고 오늘도 비슷한 광경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여의도 상당히 춥습니다만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늘 선관위의 야3당 행안위 위원들이 방문하고 또 선관위하고 간담회도 했거든요. 그 뒤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충분히 선관위는 외부의 침입이라든가 그 부정선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계엄령의 이 명분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울 담화문 등을 포함한 그 논리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거의 괴담에 가까운 논리에 근거해서 계엄령이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헌법적으로도 대단히 불합리함과 동시에 현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논리적으로 보면 대단히 이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 상태, 정신 상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게 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확인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총선 부정선거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다 무혐의 종결 처리했잖아요. 그런데 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수사기관도 못 믿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늘 그랬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무혐의하고 수사기관에서 무혐의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의도를 갖고 결론을 갖고 저 사람은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죽여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기관들의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만으로 검찰총장이니까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은 그를 정말 잘 이해를 못하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상인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동안 그가 해왔던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수사 그리고 비정상적인 행동, 행태들을 보면 그것이 검찰 때부터 계속 해왔다. 그리고 그런 행위가 정치권에 와서 더 큰 권력을 가지니 극단에 치닫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를 드셨죠. 한미동맹, 이번에 다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미대사가 그런 내용들을 다 얘기했고 미국의 정부의 인사들이 그런 말씀들을 다 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많은 균열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것을 치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한일 관계 정상화의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최근에 있었던 사도광산 기념식, 추념식이 아니고
기념식을 했던 것을 보더라도 한일 관계 정상화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자존심도 다 팔아먹었던 망국적 행위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치적이 될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강조했죠, 현 정부가. 그런데 제가 최근에도 인터뷰하고 이런 여러 이제 미국 정가 얘기들 들어보면 한미 동맹은 상당 부분 훼손이 됐고 믿지 못하고 대화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아예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오히려 한미 동맹이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그 계엄에 따른 효과지. 그렇죠. 그 전에는 뭐 한미 핵 공조를 이끌어냈다든가 한미 동맹을 강화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아까 뭐 얘기하신 거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계엄 선포로 인해서 이렇게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정신 상태 등을 문제 삼으면서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좀 상당히 뭐 존중합니다만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국 대표 오늘 실형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실형 받으셨죠? 2년 실형 받은 거 다 어떤 겁니까?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그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반박하시겠습니까? 지금 윤석열의 쿠데타, 그 쿠데타의 시작은 소위 말하는 조국 수사에서부터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니터리 수사 그리고 완전히 그 가족을 멸살시키는 멸문지화의 수사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권을 계속 공격했고 그 공격한 그 공과를 가지고 대통령까지 올랐는데 그자가 대통령에 올라서 하는 짓을 보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까? 그것을 옹호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렇다면 조국 그걸 대표가 가지고 윤석열의 지금 아니, 내란과 계엄 사태를 가지고 조국 대표의 오늘의 판결을 가지고 등치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조국 대표가 죄가 없었다면 실형 받지 않았겠죠. 제가 그걸 등치시키려는 비교를 건 하려고 해도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비교하십시오. 반박하시죠. 예. 아니 조국 대표의 죄가 없었다면 실형 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 이후에 있었던 그런 국민적 공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했었던 것까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성 발언까지는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가 이거 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방송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조국 대표는 겸허히 수용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란 사태를 일으켰던 윤석열이 사과한다는 말만 거짓말로 하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위법에 관련된 내용 어떻게 대한민국이 2024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도 국민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내용 얘기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옹호하는 듯이 얘기하면서 타당의 전 대표를 갖다가 다시 붙여서 지금 그런 논리를 계속 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국민의힘은 괴멸적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옹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격 모독성 발언은 그래도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방송에서 국민들께 드려야 되는 예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예.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았어요. 소굴이라고 몰았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대통령 본인도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잖아요. 그 정치적 법적 책임을 찾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스튜디오가 좀 격앙됐는데 마지막으로 이걸 들으면 또 격앙이 될 수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이 간첩 천국, 마약 소굴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약 소굴이요. 들어보시죠.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 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자, 일단 김성열 위원의 의견 듣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여기에 덧붙여서 중국인 간첩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 문제는 외교 문제로 또 번질 수 있어서 그 문제를 짚고 이 이슈는 끝내고 넘어갈게요. 예. 특경비와 특활비의 성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면 일종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 국회에도 특활비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증빙이 없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게 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자. 어디다 썼는지 정도는 좀 얘기를 해달라라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었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런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세금이 쓰이는데 어디다 썼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깎아놨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마약 수사 못해서 마약 천국된다고요? 이미 20대들한테 마약이 퍼진 지가 언젠데요. 그럼 그동안은 특활비, 특경비 있었는데 왜 못 막았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요. 사실은요.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추경하면 돼요. 추경 빨리 하면 됩니다. 지금 사실 추경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호도, 예산이 깎였다고 그래가지고 수사를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호도는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중국 외교부의 입장이 나왔네요. 중국 간첩 언급에 대한 대통령 담화가 놀랍다, 깊은 놀라움과 그에 대한 불만을 표하겠다라는 중국 외교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저런 입장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은 예상했던 바이고요. 그리고 특히 대중관계가 엄청나게 악화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도 더 덩달아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아까 마약 이런 관련해서 마약 천국 얘기를 했었는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진실이 규명 안 됐거든요. 담당 수사관은 자천됐고 그 영등포 서장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일들을 버젓이 저질러 놓고도 진실 규명에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지금 마약 얘기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것? 네. 누가 지금 마약 천국, 조폭 천국을 만든다는 겁니까? 이것조차도 지금 야당에게 떠넘기는 듯한 본인의 책임을 그런 인상을 보였고요. 지금 중국 당연히 외교 문제로 이렇게 벌써 비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신중해야 되는데 이런 걸 그냥 기분에 따라서 던져놓고 이미 이런 얘기가 있기 전에도 외교는 이미 파탄난 상태입니다. 제일 강조했던 아메리칸 파이 부르면서 그렇게 공들였던 한미동맹이 본인의 계엄 선포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는데도 일만의 책임감도 없고 무엇이 잘못돼가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마구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